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비체브스키 공원, 줄여서 비차파크라고도 불리는데 여긴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약 대여섯 배 더 규모가 큰 자연공원입니다. 수많은 모스크바 주민들이 매일 산책을 즐기고 있는 도심 속 공간이고요. 특히나 여기에 가면 노인분들이 모여서 여유롭게 체스를 두는 광경이 보이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일상에서 아주 빠지지 않는 곳이죠. 규모는 다르지만 서울 뚝섬 쪽에 있는 서울숲 같다고 할까요? 그러던 지난 2005년 11월 이 공원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경찰자가 모여들었습니다. 곧이어 감식반까지 출동했죠.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비차파크 외진 숲속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요. 피해자는 니콜라이 자하르첸코, 63살의 전직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한 달 사이 이 비차파크에서 발견된 두 번째 시신이었어요. 딱 한 달 전이었던 10월 15일에 공원에서 33살이던 니콜라이 워로비오프의 시신 또한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이 시신이 인적이 드문 숲에 놓여 있었는데 상태가 아주 처참했죠. 두개골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그에 따라 척수가 흘러나왔어요. 심지어 두개골에 난 구멍에는 빈 보드카 병이 박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신 옆에 놓여 있던 빈 보드카병. 그러니까 이게 둔기였던 거예요. 두 사람 다 병으로 머리를 공격받은 거죠. 게다가 이 시신을 숨기려는 의도가 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외진 곳에 숲에다가 그냥 이렇게 둔 거고요. 방치된 거라고 볼 수 있었죠. 경찰은 이런 점에서 두 사건이 동일범이다라는 전제하에 수사에 착수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비차파크 일대로 수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해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기 시작해요. 첫 두 시신은 10월과 11월에 나왔었죠. 그리고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때까지 공원에서 무려 7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심지어 발견 당시 모습도 다들 유사해요. 명백한 연쇄살인이었죠. 이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비차파크에 가기 너무 꺼려했어요. 기괴한 소문까지 퍼졌고요. 공원의 살인마귀다, 보이지 않는 괴물이다, 이런 별명이 살인마에게 붙어졌고 러시아 당국도 아주 강력하게 범인을 잡아라 라고 혈안이 돼 있었고요. 아니 근데 시신은 계속 나오는데 마땅히 단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시간은 반년이나 흘러버리게 되죠. 그러던 2006년 6월 13일 모스크바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36살의 여성 마리나 모스칼료바는 퇴근 후에 자신의 동료와 함께 비차파크로 향하게 됩니다. 아무리 반년이 흘렀어도 이 당시의 시민들은 여전히 공원에 대해 공포에 떨고 있던 때라서 이렇게 여길 지나가는 걸 쉽게 엄두를 내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밤이었고요. 근데 마침 그날 동료가 내가 옛날에 키우던 개가 그 비차파크에 묻혀 있는데 오늘이 기일이라서 거기에 꼭 가고 싶은데 좀 같이 가줄래? 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마리나는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동료를 위해 함께 공원행을 결정했던 거고요. 하지만 그녀는 그에 앞서서 집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해뒀어요. 엄마가 동료와 함께 있을 건데 귀가가 좀 늦어질 거다 라면서 혹시 몰라 동료의 연락처도 남겨줬었죠. 그날 밤 엄마는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던 아들은 엄마가 줬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이때 전화를 받은 동료가 의외의 말을 해요. 나는 퇴근하고 나서 마리나를 본 적이 없는데? 아들은 곧장 아빠에게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실종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종 하루 만인 6월 14일 그녀의 시신은 비차파크에서 발견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머리를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놈한테 당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서 범인을 잡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거든요. 보니까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역에 사용된 지하철 티켓이 보여요. 이곳을 지나왔다는 거구나 싶었고 경찰은 즉각 지하철역 CCTV를 확인했죠. 실종 전날 그녀는 동료 알렉산더와 함께 플랫폼을 걷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즉각 동료 알렉산더 피추스킨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했고 그의 거주하던 아파트를 수색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의 체스보드가 발견되죠. 이게 어딘가 평범치 않았어요. 체스보드를 봤는데 칸마다 웬 이름이 빽빽히 적혀 있는 겁니다. 마리나 모스칼료바, 니콜라이 자하르첸코, 니콜라이 워보리오프. 어라, 이거 모두 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들의 이름이었죠? 여러분, 혹시 이 체스보드가 모두 몇 칸인지 아세요? 가로 8, 세로 8, 총 6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체스보드에는 그중 62칸의 이름이 모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62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그가 죽였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 2명은 사실 생존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망자는 60명. 비차파크에서 첫 시신이 발견된 후 러시아를 뜨겁게 달궜던 연쇄 살인마는 그렇게 검거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이게 또다시 러시아에서 큰 주목을 받게 돼요. 우선 알렉산더 피추스킨, 그는 1974년 모스크바생이고요. 생후 9개월 만에 아버지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엄마와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죠. 어릴 적에 알렉산더는 매우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4살 때 그네를 타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요. 이때부터 애가 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네를 타다가 내려서 몸을 일으키던 중에 되돌아오던 그네가 이마를 탁 강타한 거죠. 이 충격으로 애가 쓰러졌는데 엄마 나탈리에 따르면 이때부터 애가 예전에 없던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살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러지 않았는데 막 떼쓰고 때리고 원하지 않는 일에 전혀 참을성을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굉장히 충동적이 돼버렸고요. 엄마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완전히 무슨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 같았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마 알렉산더가 그때 충격으로 전두엽, 이게 손상된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놓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의 두개골은 성인만큼 단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상되기가 더 쉬운데 알렉산더에게 그 비극이 왔던 거죠. 그렇게 천덕꾸러기가 된 아들은 엄마마저도 얼마 후에 재혼을 하면서 집을 떠나게 되고 그 후 할아버지 손에 키워집니다. 근데 이때 또 할아버지는요, 얘가 내 손자가 분명 천재성이 있는 거다 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능을 발굴하고자 손자에게 이것저것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재능을 보인 게 체스였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와 하루에도 몇 시간씩 체스를 뒀다고 해요. 또 할아버지가 바빠서 못 두면 종종 집에서 가까운 비차파크에 가서 은퇴한 노인들과 체스를 두기 시작했는데 알렉산더의 실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들이 수년간 체스를 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대도 거뜬히 이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서 체스 신동이다 라고 불렸을 정도죠. 그러다 얼마 후 시련이 찾아옵니다. 할아버지한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집에 있기가 좀 그랬고 집을 나와서 다시 재혼한 엄마에게 가고자 했지만 엄마는 이미 새로운 남편에 또 딸까지 낳고 키우고 있어서 눈치가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알렉산더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2번이나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배신감이 컸어요. 게다가 머지않아서 유일하게 가족이라고 느꼈던 할아버지 그리고 반려견마저 세상을 떠났고요. 어쩌면 이때부터 알렉산더가 감춰왔던 살인 본색을 보이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경찰이 알렉산더의 집을 수색하던 중에 특이한 걸 발견해요. 수많은 비디오 테이프였는데 그 중에는 알렉산더가 어떤 어린아이를 거꾸로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포악한 표정에 이 성인 남성이 겁에 질린 아이를 보면서 약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내 손아귀에 있어. 나는 너 창문 밖으로 그냥 떨어뜨릴 거야. 그럼 너 죽는데 어떡할래?
막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겁박을 하는 걸 즐기는 듯한 모습. 알렉산더의 범죄가 초기에 어땠는지 좀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아이를 협박한 영상을 찍어놓고 자기가 그걸 또 반복적으로 시청하면서 계속 살인의 꿈을 키워온 거죠. 그러면서 그의 목표가 생겼는데 체스보드 64개 칸에 모두 동일한 64명을 살해한다는 계획. 알렉산더의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성격이 전두엽을 다쳐서인지 좀 삐뚤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왕따였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친구는 있었죠. 그게 미카일 오디추크라는 사람인데 1992년 7월 알렉산더는 자신의 체스보드를 가득 채울 살인 계획에 대해 친구에게 스스럼 없이 털어놓게 됩니다. 야, 내가 사람 다 죽여서 이 체스판에다 다 적어둘 거야. 너도 같이 할래? 동참해달라는 제안에 너무 놀란 친구는 너 무슨 미친 소리냐 이러면서 당연히 제안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생각하죠. 네가 감히 이걸 거부해? 얼마 후 친구 미카일은 알렉산더의 첫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둘은 비차파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알렉산더의 가방에는 대형 망치가 들어있었고요. 친구와 만나서 공원의 으슥한 곳에 도달하자 친구 뒤통수를 망치로 때려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한 친구 미카일. 알렉산더는 시신을 그냥 하수도에 버리고 태연히 7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죠. 다행히도 미카일의 시신은 바로 다음날 발견됐어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고 심지어 알렉산더가 용의자로 주목되기도 했죠. 그런데 마침 이때 그는 저 여동생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라는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또 미카일을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결국 용의자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알렉산더는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의 첫 살인에 완전히 성공한 거잖아요. 바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두 번째 희생양은 세르게이라는 남성. 첫 살인 2달 만인 1992년 9월인데 사실 알렉산더는 이웃에 살고 있던 한 여성에게 반했어요. 근데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르게이였던 거죠. 질투심은 살인을 하기 좋은 이유였습니다. 알렉산더는 혼자 있던 세르게이를 찾아가서 무작정 그를 창문 밖으로 밀어버려요. 너무 대범하게 그냥 밀어요. 창문 밖으로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세르게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라고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알렉산더는 두 번째 살인마저 지금 성공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기쁨에 도취를 했는데 그러다 잠시 휴식기를 가진 듯 질주를 멈추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2001년 마침 이때는요 러시아에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시기예요. 근데 뭐가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또다시 살인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후 6년 동안 총 51건의 살인 또는 살인 미수를 저지르게 되죠. 자, 여기서 51건이라는 건 증거가 인정된 것만 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60명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년이면 72개월이에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살인을 계속 저질렀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는 더 자주 했을 수도 있고요. 이 시기에 살해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중년 이상의 남성이었습니다. 방식을 보면 타겟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보드카가 있는데 같이 드시겠어요? 그러다 상대가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요. 이 피해자들 중 20명가량은 사망하기 전에 알렉산더와 체스를 같이 두었던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막 이제 보드카 마시면서 게임하다가 다 끝나면 피해자들 등 뒤로 가서 망치 또는 보드카 병으로 공격해서 살해한 거고요. 그는 이 방식을 자기가 계속 고수를 하면서 이건 알렉산더 피추스킨만의 시그니처다 라고 불렀다는데요. 아니 그럼 이토록 많은 살인이 벌어지는 동안 도대체 경찰은 뭐 했던 거예요? 그를 잡을 기회가 있긴 했더라고요.
2002년에 알렉산더가 상점을 운영하던 여성 마리아 비르쉐바, 아까 마리아랑 다릅니다. 마리아 비르쉐바를 타깃으로 정하고 그녀를 꼬드겨서 비차파크로 불러내요. 산책을 둘이 하다가 한적한 우물에 도착했는데 알렉산더가 돌연 그냥 마리아를 우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겠지 생각하고 자리를 떴는데 천만다행으로 숨이 붙어있던 마리아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죠. 이때 마리아는 자신을 민 사람이 누군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사건 경위를 설명했죠. 알렉산더의 인상착의도 정확히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엉뚱한 데서 문제가 발생해요. 마리아가 사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라? 너 지금 불법 체류자잖아? 너 우리 좀 체포해야겠는데? 막 이렇게 체포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녀가 이제 봐달라고 하자 불법 체류를 눈 감아주는 대신 이 모든 사건을 없던 일로 하는 것에 합의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러시아 경찰 너무 한심하죠. 이러니까 더 흉악범이 날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봤다시피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그냥 우물에 시신을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분해해서 하수도에 버리는 수법을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신이 잘 발견되지 않았고 실종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5년 9월부터 수법이 차츰 변하기 시작해요.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했어요. 근데 하도 많이 죽였잖아요. 처리도 점점 귀찮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으슥한 곳에 남겨두고 그냥 자긴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죠. 왜 당신은 열심히 시신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말하기를 내가 살인을 한다는 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참. 자, 그렇게 며칠 후부터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러시아의 온갖 뉴스가 자기 살인 사건으로 도배되니까 알렉산더는 미소를 지었어요.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64개의 체크판이 가득 찰 예정입니다. 흥분됐죠. 그렇게 마지막 2명을 남겨두고 자신의 직장 동료 마리아를 공원으로 유인했어요. 그리고 반려견 묘소에 가겠다는 그런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사실 좀 보면요. 그날 마리아랑 같이 이제 지하철 타고 이동했잖아요. 그러면서도 CCTV에 얼굴 다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꼬리가 잡힌 거고요. 어쩌면 알렉산더는 자기가 제발 잡혀서 자기가 이 러시아의 희대의 살인마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명만 더 죽이면 정말 그게 끝나는 상황인 거고요. 2006년 알렉산더가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이 재판도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워낙 러시아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덕에 법정에 이 사람 얼굴 보겠다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죠. 근데 피해자는 지금 5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유가족들이 또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법정에 몰려들었고 결국 그 판사는 이 알렉산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로 만들어진 방 안에서 그를 가둬둔 채 재판을 진행합니다. 암살될 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잠시 후 이제 알렉산더 피추스킨에게 혐의가 있는 살인 사건들이 하나씩 나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건 무려 1시간 넘게 소요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요. 판사가 말했죠. 당신이 저지른 50건의 살인사건 인정합니까? 근데 알렉산더가 아주 분하다는 듯 말했죠. 아니요, 전 분명 62명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살인의 숫자가 자기한테는 훈장이었던 거죠. 당시 러시아 여론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이렇게 살인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당연히 정신감정을 해봤어요. 근데 의외로 그는 다른 사람보다 성적 욕구가 강하다라는 지표가 나타나게 돼요. 또 여성들에 대한 공포심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보면 어릴 때 전두엽이 손상됐고 그러다가
체스 신동으로 천재성이 발현됐고, 근데 가족 혹은 여성에 대한 결핍을 느끼면서 자라났고, 근데 또 심지어 성적 욕구는 강해. 집착도 보여. 이거 뭐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복합적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릴 때부터 뭐 전두엽도 다쳤지만 억눌린 욕망이 어쩌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타난 건 아닐까. 또는 이 사람한테 살인이라는 건 그냥 체스를 두는 일종의 게임 같은 걸로 여겨진 게 아닐까. 그래서 그냥 승부심만 든 거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던 2007년, 알렉산더는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 49건의 살인, 그리고 2건의 살인 미수에 대해 판결을 받으면서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죠. 사실 이런 사람은 종신형 한 3번 줘야 돼요. 그렇게 러시아 히데의 연쇄살인 사건이 정의를 찾나 싶었는데 잡음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요, 알렉산더 피추스킨의 팬을 자처하는 여성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 보시는 이 22살의 여성, 시베리아에 살던 나탈리아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녀는 자기가 알렉산더의 아내가 되겠다면서 그의 성을 따라 자기 이름까지 나탈리아 피추스킨으로 바꿉니다. 팔에는 그를 상징하는 문신까지 그려 넣었고요. 감옥에 있는 알렉산더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계속 보내요. 얘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뭐 알렉산더는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둘은 결국 7년간 옥중 연애를 하고 나서 2016년 나탈리아가 드디어 알렉산더 면회에 성공했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종신형을 받은 연쇄살인마의 결혼 소식에 사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나탈리아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고요. 그래서 이때 언론사가 나탈리아를 직접 인터뷰했는데 그녀의 태도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알렉산더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라는 소망까지 내비쳤고요. 참 관종끼리 만나서 별짓 다 하죠. 체스판에 있는 칸 개수만큼 사람을 죽이겠다던 살인 괴물, 그리고 그를 추앙하는 여자까지. 오늘 사건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충격의 연속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의 손에 사망한 최소 49명에서 60여 명의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의 유가족과 자식까지. 만약 당사자가 유가족이라면 나탈리아가 아버지나 언니를 알렉산더 손에 잃었다면 과연 저럴 수 있었을까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인간이란 이성적인 선을 지키고 살아야 인간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18년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세크라멘토에 위치한 부촌 시트러스 하이츠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 평범한 가정집에서 백발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죠. 막 외출을 하려는 듯 문을 나서는 순간 잠복 중이던 경찰이 그를 에워쌉니다. 노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일단 오븐에 굽고 있는 음식이 있으니 잠시 꺼내고 오겠다고 하는데요. 경찰 앞에서도 꽤 여유롭죠. 이것만 봤을 때 경찰이 뭔가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조셉 제임스 디앤젤로. 72살의 그는 지난 27년간 인근 트럭 수리공으로 성실히 일을 했고요. 그러다 작년 2017년에 은퇴를 한 후에 이 마을에서 딸과 손녀 한 명과 함께 아주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셉은 아주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평소 마당에서 낚싯배와 자전거를 수리하면서 막 시간을 보냈고, 가끔 자신의 트럭 열쇠가 사라지면 욕설을 내뱉으면서 화를 내는 정도였죠. 그를 기억하는 이웃 주민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손녀와 또 조셉의 손녀가 친하게 지나게 되면서 종종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누구보다 이 노인은 손녀를 끔찍히 아꼈고 이웃에게 친절히 손을 흔들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 이 모습은
철저하게 살벌한 인격을 숨기고 살던 그의 가소로운 연기였죠. 이 노인의 진짜 정체는 지난 42년간 무자비한 살인과 강간을 저지르면서 경찰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골든 스테이트 킬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7년에 당시 토요미스테리에서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란 이름으로 복명을 쓴 범인을 찾고 있다라고 소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살인마는 하도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 수법과 시기별로 별칭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그중 하나였고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도 그중 하나예요. 당시에 방송을 했을 때는 아직 범인을 검거하기 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잡혔습니다. 오늘은 범인이 과연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또 시간 순으로 어떤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결정적으로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심지어 체포된 후에 그가 보여준 기가 막힌 모습까지 낱낱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 조셉 드앤젤로. 그는 뉴욕주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196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이때 훈장까지 받으면서 명예롭게 전역을 해요. 이후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해서 세크라멘토주 주립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그곳에서 전공을 한 게 크리미널 저스티스, 범죄학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창창했습니다. 이후 전공을 살려서 경찰관이 되었고요. 1973년 변호사인 아내와 결혼을 한 후에 그 사이에서 3명의 딸을 낳게 되죠. 즉 베트남 참전 용사의 범죄학을 전공한 경찰관, 그리고 단란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던 1979년 여전히 세크라멘토에 살던 그는 좀 황당한 계기로 실직을 하게 돼요. 약국에서 벌레 퇴치 스프레이하고 망치 같은 걸 훔치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경찰이 물건을 훔쳤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이게 그렇게 고가의 물건도 아닌데요. 결국 그는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당했고 이후에 대형마트에서 배송 트럭 수리공으로 일하게 됩니다. 평범한 삶을 살게 돼요. 아니죠. 결코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첫 범죄는 결혼한 지 1년 만인 197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경찰이었던 그는 빈집을 털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무려 100여 채에 달해요. 근데 또 이게 대단한 강도 사건은 아닙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건을 뒤졌고요. 그 중에 펜던트, 목걸이, 단추 같은 자잘한 물건들을 마치 기념품처럼 가져가요. 그리고 정작 고가의 물건은 손대지 않았던 겁니다. 뭔가 훔치는 것에 쾌락을 느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쾌락 추구가 단순히 도벽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첫 살인은 1975년이었습니다. 좀도둑이었던 그가 빈집을 물색하던 중에 새로운 타겟을 찾게 됩니다. 그건 바로 16살의 소녀 엘리자베스였죠. 그날 밤 새벽 2시에 조셉은 복면을 쓰고 온 가족이 자고 있는 이 고요한 집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엘리자베스를 총으로 위협해서 납치하고자 했어요. 두려움에 떨던 소녀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의해 밖으로 끌려가던 순간에 소음을 들은 아버지가 놀라서 뛰쳐나왔고요. 다행히 딸을 데려가는 걸 막게 되죠. 하지만 아버지는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것이 조셉의 첫 살인이었죠. 한편 16살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사망하는 이 끔찍한 비극을 마주해야 했고 해당 사건은 오랫동안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1976년 6월부터 세크라멘토 동부 지역에 유독 참혹한 강간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76년부터 79년까지 이 3년 동안 밝혀진 피해만 총 50건이에요. 이 사건들이 주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을 해서 손을 결박하고 그들을 겁탈한 후에 무참히 폭행합니다. 종종 집을 뒤져서 소소한 물건을 기념품처럼 가져가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이 수많은 사건들은 동일범으로 인식이 되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복면을 쓰고 피해자 얼굴에 이렇게 손전등을 비추면서 총으로 위협하는 유사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바로 낮에는 경찰로 살고 밤에는 복면을 쓰고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던 조셉 드앤젤로였죠. 당시 그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의 범죄 양상이 점차 대범해지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제는 혼자 있는 여성만이 타겟이 아니었죠. 1978년 2월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개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던 부부 케이티와 브라이언이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총에 맞고 살해당합니다. 이게 바로 조셉의 두 번째 살인이었죠. 이 사건은요, 완전히 묻지마 사건으로 남게 되고 앞선 첫 살인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미제가 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도 살인은 계속됩니다. 심지어 범죄 지역이 이전에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세크라멘토 인근 지역이었는데 여길 벗어나더니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해안가를 따라서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1979년 10월이었죠. 한 커플이 살고 있던 집에 복면을 쓴 남자가 진입하더니 얼굴에 후레쉬를 비추고 커플을 위협합니다. 남자친구를 결박했고 여자친구를 성폭행 시도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두 사람이 가까스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이 범인이 누굴 먼저 잡아야 할지 헷갈리다가 결국 도주하게 돼요. 커플이 목숨을 건졌는데 이때 본 범인의 인상착의를 경찰에게 자세히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범인이 바로 조셉이었던 거고요. 물론 이거 외에도 그 전에 수많은 강간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인상착의를 입수해서 몽타주는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그 모양이 다 각각이죠. 바로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 가면을 쓰고 있기도 하고 또 머리 스타일도 좀 다 다르고 눈 모양도 몽타주엔 좀 다릅니다. 글쎄요, 과연 이걸로 그 당시에 정말 범인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범인 조셉 드앤젤로 입장에서는 그날 좀 안타깝게 자신의 타겟을 놓쳐서일까요? 바로 2달 뒤부터 아주 무서운 살인 질주가 이어졌죠. 1979년 12월 산타바바라 인근에 살던 커플 로버트와 데브라가 자택 침대에서 총에 맞아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여자친구 데브라에게는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3개월 뒤인 1980년 3월, 이번엔 스미스 부부가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침실에서 결박이 된 채 벽난로용 통나무로 머리를 3개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겐 역시 성폭행의 흔적이 보였고요. 참고로 당시에 이게 연쇄 사건임을 감지하지 못한 경찰은 아내 샬린 스미스의 오래된 내연남을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했고요. 또 추후에 남편의 전 동업자까지 돈으로 얽혀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문을 집에서 발견하면서 또 그 사람이 용의자로 몰리기도 합니다. 사실상 범인은 다른 사람, 바로 조셉이었죠. 어쨌든 5개월 뒤인 1980년 8월 또 있습니다. 해링턴 부부가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돼요. 새벽에 누군가 침입을 한 건데 시신을 보니까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고요. 아내에게서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죠. 이 사건 또한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살인은 계속됩니다. 6개월 후인 1981년 2월 28살의 마누엘라 위툰이라는 여성이 혼자 있던 집에서 성폭행 당한 후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이 발견된 지역이 앞서 해링턴 부부가 살해된 곳과 멀지 않은 얼바인이라는 곳이었어요. 다행히 이 사건에서 범인의 족적이 증거로 남게 돼요. 그리고 5개월 후인 1981년 7월, 앞서 데브라와 로버트 커플이 살해당한 그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체리 도밍고와 그레고리 산체스라는 커플 또한 총에 맞아 살해당합니다. 성폭행 증거 있었고요. 그 외에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사한 범죄가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당시에 조셉에게 첫째 딸이 태어났던 겁니다.
자식이 생기면서 살인 본능이 사라졌던 걸까요? 라는 건 아주 순진한 발상이었죠. 딸을 얻고 약 5년간 착한 아빠 연기에 충실을 하면서 더 이상의 살인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86년 5월 그는 가족이 모두 휴가를 가고 집에 혼자 남아있던 18살 자넬 크루즈를 또다시 살해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신의 머리에 둔기에 의한 상처가 남아있었고요.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범인은 자취를 감추게 되죠. 각 사건이 벌어졌을 그 당시에는 이것들이 연쇄사건인 걸 알았던 건 아닙니다. 사실상 10년이 지나고 각 사건에서 남겨져 있던 DNA를 정확히 분석하게 되면서 모든 게 동일범인 게 뒤늦게 밝혀진 거죠. 2016년까지 범인에 대한 정보는 사건에서 수집된 몽타주였고요. 또 그와 함께 약간의 프로파일링 정보, 그가 178 정도 되는 키, 머리는 금발의 옅은 갈색 머리, 백인 남성, 운동신경이 좋고 훈련을 받아서 총기에 익숙한 사람이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게는 골든 스테이트 킬러,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이런 악명 높은 별명이 따라다녔죠. 그런데요, 이때 자신을 그렇게 미치도록 찾고 싶어하는 경찰을 보면서 조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절대 안 잡혀 하면서 비웃고 있었겠죠. 그렇게 살인 질주를 이어간 지난 10년간 그는 점점 더 잔혹하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엽기적이기까지 했어요. 그의 손에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를 보면 최소 13살에서 42살에 이르렀고요. 제대로 확인된 것만 살인사건 13건에 그 외에 50건의 성폭행, 최소 120건의 강도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인이 범행을 할 때 항상 복면과 장갑을 썼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결박할 때 썼던 밧줄 그리고 족정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증거가 별로 없나 싶은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배경이 범죄학 전공했고 심지어 경찰관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도 나갔고요. 이런 이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할지 이미 다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증거라고는 피해자 몸에 남아있던 DNA입니다. 하지만 80년대 기술로는 정확히 이게 누구의 것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수 없었죠. 결국 몽타주에만 의지한 채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2000년대에 들면서 최첨단 감식 기술이 더 정교해졌고요. 이걸 이용해서 과거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되고 이제 보관하고 있던 그 용의자 유전자 정보를 수많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잡힐 수 있었느냐? 아니죠. 조셉 디엔젤로는 애초에 강력범죄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예 용의선상에서 완벽히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그는 잡힐 수가 없었고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18년이 되고 FBI가 이때 아주 은밀한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게 바로 가계도 혈통찾기 웹사이트였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데 우리나라에선 이게 좀 생소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혈통 그리고 조상을 찾는 사이트가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미국에는 사실 사람들의 출신과 인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과연 나의 조상이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속의 결과표처럼 검사를 하게 되면 당신은 40% 핀란드 계통에 25% 스웨덴 계통, 8% 프랑스 피가 있다 이런 정보를 찾아주는 거죠.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그건 바로 자가 유전자 검사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업체에서 DNA 키트를 보내줘요. 여기에다가 DNA를 채취해서 보내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절차죠. 여러분, 인간은 다 저마다 고유의 DNA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일부의 구성 요소는 직계가족 그리고 친척들 간에 상당히 일치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업체가 DNA를 분석해요. 그리고 데이터상에서 당신의 DNA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다른 이용자의 DNA를 매칭해고요.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친척도 찾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혈통까지 찾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FBI는 이 범죄자의 유전자를 가계도 찾기 사이트 중 하나인 패밀리 트리 DNA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약 200만 개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하나하나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결과 아주 유사한 유전자를 지닌 몇 명을 추려내는 데 성공합니다. 6명이 나왔는데요. 자, 이 6명 중에 혹시 이들과 연결된 가족들로 확대를 해서 그중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적이 있고 178cm 정도의 키에 옅은 갈색머리나 금발머리의 백인 남성을 추려냈는데 그게 바로 조셉 덴젤로였죠. 같은 DNA를 가지고 있던 6명, 그들은 실제로 다 사촌들이었습니다. FBI는 흥분했죠. 하지만 우선 그 조셉의 DNA를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잠복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졌고 DNA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감식을 맡긴 결과 그는 골든 스테이트 킬러와 DNA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42년 만에 이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던 그리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던 이 남성은 그렇게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난 2020년 6월 수많은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미 전역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나타난 이 조셉은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병약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고요. 간단한 대답을 하는 것도 힘겨워했죠. 재판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제리라는 인격이 있다. 그 인격이 잔혹한 범죄를 부추겼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자기는 이 제리라는 인격을 도저히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격 장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신미약을 호소하는 듯 하는데요. 사실 이 당시의 이 모습이 너무도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거 형 집행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벼르고 있던 세크라멘토의 슈버트 검사가 그의 독방 CCTV 영상을 공개하게 돼요. 이 영상의 내용이 충격 그 자체였죠. 함께 보시죠. 막 독방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서 있죠. 게다가 양팔을 흔들면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있네요. 법정에서 보던 모습보단 훨씬 건강해 보이는데요. 아주 오래 살고 싶은 듯 팔을 여러 번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까와는 다른 독방입니다. 어라, 조셉이 난간을 잡더니 책상에 올라가요. 아니 이건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요. 지금 위에 올라가서 뭘 하려는 걸까요? 전등을 빛을 가리려고 책상에 올라간 건데요. 어라, 아주 창창하신데요, 이분? 영상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무언가로 감방 조명을 가리는 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이건 40년 전의 범죄 현장에서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슈버트 검사는 드 엔젤로는 4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그의 실체다 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한편 아무리 용의자의 DNA와 또 조셉의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한들 이 사건들이 다 40년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이제 와서 입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와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조셉은 자신의 모든 범죄를 시인하게 되죠. 꼴에 또 사형은 두려웠던 걸까요? 종신형을 선고받기에 앞서서 판결에서 그는 굉장히 무표정한 얼굴로 내가 죽이고 상처 입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라는 아주 짤막한 사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를 받아줄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그에게
남은 건 죽는 날까지 독방에서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 보내는 삶이어야 하겠죠. 정말 오래간만에 해결된 사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